평생 모은 돈, 지금 아끼고 계십니까? 그런데 정말로 현명한 절약이 맞습니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박 어르신은 철저한 절약가였습니다. 건강검진은 돈 낭비라며 거부하셨고, 병원비 아낀다고 약도 끊으셨습니다. 음식도 가장 싼 것만 드시고, 난방비 아낀다며 한겨울에도 내복만 껴입고 지내셨습니다. 그렇게 5년을 아끼며 사신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작년 겨울 폐렴으로 쓰러지셨고 병원에서 당뇨 합병증과 영양실조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입원비와 치료비로 3,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5년간 아낀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혼자 걷지도 못하고 요양병원 신세를 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어리석은 절약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노년에는 아껴야 할 돈과 절대 아껴서는 안 될 돈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잘못된 곳에 돈을 아끼면 나중에 수십 배, 수백 배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부터 노년에 절대 돈 아끼면 안 되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절대 돈 아끼면 안 되는 첫 번째는 바로 건강검진과 예방치료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아끼려고 건강검진을 미루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돈을 아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큰 돈을 쓰게 만드는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검진을 미루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절약입니다. 작은 돈을 아끼려다 나중에 수천만 원을 쓰게 되는 최악의 선택이 됩니다. 건강검진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몇 년째 받지 않고 계십니까? 몸이 조금 불편해도 그냥 참고 지나가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독이 든 절약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에서 조용히 병이 자라고 있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들은 초기에는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평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하지만 말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조기 발견 시 생존율은 90%가 넘지만 말기 발견 시에는 20%도 안 됩니다. 몇십만 원 아끼려다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방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폐렴구균 백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을 돈 아깝다고 안 맞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독감으로 입원하면 1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폐렴에 걸리면 치료비가 수백만 원입니다. 대상포진은 한 번 걸리면 극심한 통증으로 몇 달을 고생하고 치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이신 한 어르신은 건강검진 비용이 아깝다며 5년 동안 한 번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매년 30만 원 정도 드는 종합검진이 부담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지금까지 4천만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건강보험 적용받고 나서의 금액입니다. 한 어르신은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셨습니다. 150만 원 아끼려다 4천만 원을 쓰게 되었고 건강도 잃고 남은 삶의 질도 형편없어졌다고 말입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다면 조기에 발견해서 간단한 수술로 완치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치과 치료도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이가 안 좋으면 제대로 씹어먹지 못하고 영양 상태가 나빠지며 전신 건강까지 악화됩니다.
충치 하나 때우는데 10만 원 아깝다고 방치하면 나중에 임플란트로 200만 원 넘게 쓰게 됩니다. 잇몸 치료를 미루면 이가 빠지고 틀니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수백만 원입니다. 안과 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내장이나 녹내장은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해결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잃은 시력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건강검진과 예방치료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미래의 큰 지출을 막아주는 가장 현명한 지출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당장 미뤄둔 건강검진 예약하시고 필요한 예방접종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이 곧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건강에 쓰는 돈은 절대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노년에 절대 돈 아끼면 안 되는 두 번째는 바로 영양관리와 식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드시고 계십니까? 값싼 식재료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식비를 가장 먼저 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을 팔아서 돈을 버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양 상태가 면역력과 체력을 결정합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면 몸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면 병원비로 훨씬 더 많은 돈이 나갑니다. 노인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밥값 아낀다고 라면이나 즉석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입니다. 과일이나 채소는 비싸다며 거의 먹지 않고 고기나 생선도 가격 때문에 피합니다. 그러다 보면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이 빠지고 비타민 결핍으로 각종 질병에 노출됩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2%가 영양 불균형 상태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경제적 이유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영양실조 상태의 노인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노인보다 입원율이 3배 이상 높고 사망률도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식비 아끼려다 목숨을 걸고 있는 셈입니다. 단백질은 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근육이 없으면 넘어지기 쉽고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집니다. 골절되면 입원하고 입원하면 수백만 원이 나갑니다. 고기나 생선값 아끼려다 병원비로 수십 배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이 할머니는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시면서 식비를 극도로 아끼셨습니다. 하루에 5천 원 이내로 식사를 해결하셨는데 주로 라면이나 김치, 된장찌개로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과일은 한 달에 한두 번, 고기는 몇 달에 한 번 드실까 말까였습니다. 그렇게 2년을 지내시다가 어느 날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대퇴골 골절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으셔야 했는데 검사 결과 심각한 영양실조와 골다공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제대로 된 영양 섭취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뼈가 약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로 800만 원이 나왔고 회복 기간도 2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병상에서 후회하셨습니다. 식비로 한 달에 10만 원만 더 썼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2년간 식비로 아낀 돈이 240만 원 정도인데 병원비로 800만 원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이나 칼슘제가 비싸다고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어리석은 절약입니다.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기본적인 영양제를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식재료에 투자하십시오. 제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시고 단백질 섭취를 위해 고기, 생선, 계란, 두부를 자주 드십시오. 하루 3끼를 제대로 챙겨 드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건강 투자입니다. 식비 아낀다고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약이 아니라 자살 행위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신선한 식재료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라면 오늘부터라도 장을 보러 가십시오. 여러분의 식탁이 여러분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식비만큼은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노년에 절대 돈 아끼면 안 되는 세 번째는 바로 주거 환경과 안전 설비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집은 안전합니까? 아니면 사고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위험한 공간입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집 수리나 안전, 설비에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하지만 낡은 집에서 버티다가 큰 사고를 당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한 번의 낙상 사고가 평생을 휠체어 신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노인 사망원 중 낙상 사고가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사고 사망원인 1위가 바로 낙상입니다. 매년 3만 명 이상의 노인이 낙상으로 병원에 실려가며 이 중 15%는 사망에 이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낙상 사고의 70% 이상이 집 안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욕실 바닥이 미끄럽거나 계단에 손잡이가 없거나 조명이 어두워서 생기는 사고들입니다. 욕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닥이 미끄러워도 그냥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반사신경이 둔해집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한순간의 실수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깔고 안전 손잡이 설치하는데 30만 원에서 5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 돈이 아깝습니까? 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잡이 없는 계단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계단 손잡이 설치하는데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의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조명도 중요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센서 등을 설치하면 밤에 화장실 가는 길도 안전해집니다. 보일러와 전기시설도 점검해야 합니다. 낡은 보일러는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있고 노후된 전선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교체가 필수입니다. 돈 아낀다고 고장난 보일러를 계속 쓰다가 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69세 김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어르신은 30년 된 빌라에 혼자 사시면서 집 수리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실 바닥이 오래되어 미끄럽고 타일도 깨진 곳이 많았지만 수리비가 아까워 그냥 사셨습니다. 계단 손잡이도 한쪽이 부러져 있었는데 대충 끈으로 묶어서 쓰셨습니다. 지인들이 수리하시라고 권했지만 돈이 아깝다며 거절하셨습니다. 작년 가을 어느 날 새벽 김어르신은 화장실에 가다가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셨습니다. 엉덩이를 세게 부딪히셨는데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새벽이라 아무도 없어서 바닥에 누워 3시간을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겨우 119에 신고하셨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비와 입원비로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재활 치료까지 하면 더 들어갑니다. 김 어르신은 병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실 수리에 100만 원만 썼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100만 원 아끼려다 1,200만 원을 쓰고 평생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신세가 되신 것입니다. 방안 설비도 중요합니다. 전기세 아낀다고 한겨울에 난방을 안 하거나 약하게 틀면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홀로 사는 노인이 냉방 사고로 사망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난방비는 절대 아껴서는 안 됩니다. 문턱 제거 공사도 고려하십시오. 집 안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노인이 정말 많습니다. 문턱을 없애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데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투자가 큰 사고를 예방합니다. 지금 당장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위험한 곳이 보이십니까?
미끄러운 바닥, 어두운 복도, 손잡이 없는 계단, 높은 문턱이 있다면 즉시 개선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전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주거 환경과 안전 설비에는 절대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노년에 절대 돈 아끼면 안 되는 네 번째는 바로 사회적 관계 유지와 여가 활동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친구를 만나셨습니까? 취미 생활은 하고 계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교통비 아낀다고, 회비 아낀다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신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고립되면 우울증과 치매가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치료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립된 노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노인은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노인보다 치매 발생률이 2.5배 높고 우울증 발생률은 3배 이상 높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노인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50%나 높다는 사실입니다. 친구 한 번 만나는 비용이 아깝다고 집에만 있다가 수명까지 단축되는 것입니다. 교통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비 1,500원이 아까워서 친구 만나는 약속을 취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달에 교통비로 5만 원만 쓰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외출할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친구도 만나고 복지관도 가고 문화센터도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 건강에 대한 투자입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운동교실, 노래교실, 미술교실 등 취미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아깝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치매와 우울증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문화생활도 중요합니다. 영화 한 편 보는데 7,000원이 아까워서 몇 년째 극장에 안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화 보고, 공연 보고, 전시회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문화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감성을 풍부하게 하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최할아버지는 아내를 여의고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시면서 모든 지출을 최소화하셨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연락해도 식사비와 교통비가 부담되어 거절하셨습니다. 경로당 회비 2만 원도 아까워서 등록하지 않으셨습니다. TV만 보면서 집에만 계시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수가 줄어들고 의욕이 없어지셨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식욕도 떨어지셨습니다. 1년쯤 지나자 자녀가 방문했을 때 최 할아버지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니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약값과 상담료로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갔습니다. 1년 동안 360만 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최 할아버지는 자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경로당 다니는데 한 달에 10만 원만 썼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1년간 120만 원 아끼려다가 우울증 치료비로 360만 원을 쓰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잃어버린 1년의 행복한 시간은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운동 프로그램도 참여하십시오. 수영장이나 헬스장 회원권이 부담스러우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십시오. 한 달에 3만 원 정도면 충분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여행도 가십시오. 돈 아낀다고 평생 집에만 있다가 언제 세상 구경하시겠습니까? 비싼 해외여행이 부담스러우면 국내 여행부터 시작하십시오. 경로 우대로 할인받을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새로운 곳을 가고 새로운 것을 보는 경험이 뇌를 자극하고 활력을 줍니다.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십시오.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는 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족 관계를 돈독히 하는 투자입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선물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관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관계가 끊기고 고립되어 외롭게 살다가 치매와 우울증에 걸리면 그때는 돈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수다 떨 약속을 잡으십시오. 사회적 관계와 여가 활동에는 절대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노년에 절대 돈 아끼면 안 되는 5번째는 바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간병 지원입니다.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져도 자녀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 혼자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돈 아낀다고 혼자 버티면 상태가 더 악화되고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때로는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노인 중 40% 이상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 부담금이 아깝다고 참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들을 혼자 버티다가 만성화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목욕, 식사 준비, 청소 등을 도와주는데 본인 부담금은 하루 몇천 원에서 1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이 아까워서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낙상 위험을 감수하면서 혼자 모든 것을 하시겠습니까? 방문 간호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성질환이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일 때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해 줍니다. 이것도 본인 부담금이 적은데 돈 아깝다고 안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합병증이 생기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실에 실려가면 그때는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도 절대 아껴서는 안 됩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플 때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방치하면 나중에는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한 번에 몇만 원 하는 물리치료가 아까워서 참다가 나중에 수술하고 입원하면 수천만 원이 듭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0세이신 할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가 다행히 수술을 잘 받고 퇴원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지만 신할머니는 비용이 부담되어 몇 번만 받고 중단하셨습니다. 한 달 재활치료 비용이 본인 부담금으로 2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이 아까우셨던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 운동하면 되겠지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지도 없이 혼자 하는 운동은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다가 근육을 다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거동이 점점 불편해지셨고 결국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한 달에 요양보호사 비용으로 8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신할머니는 후회하십니다. 처음 6개월 동안 재활치료에 120만 원만 투자했다면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120만 원 아끼려다 평생 매달 80만 원씩 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1년만 계산해도 960만 원입니다. 주간보호센터도 적극 활용하십시오. 낮 시간 동안 센터에서 식사, 운동, 여가 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하루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인데 이것으로 건강관리도 하고 사회적 교류도 할 수 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TV만 보다가 치매가 빨리 오지만 센터에 나가면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배달 서비스도 고려하십시오. 혼자 요리하기 힘들 때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끼에 5,000원에서 7,000원 정도인데 이것도 아까워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시면 건강이 악화됩니다. 응급 안전 서비스에도 가입하십시오.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중요합니다. 넘어지거나 갑자기 쓰러졌을 때 버튼 하나로 119에 신고되는 서비스입니다. 한 달에 1만 원 정도면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폐 끼치기 싫다는 생각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혼자 버티다가 큰 사고가 나면 자녀들은 더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자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신청하십시오.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에는 절대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70세 넘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말 한마디 나눌 사람 없이 하루를 보내는 삶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10명 중 6명이 극심한 고독감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중 상당수가 자녀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문제없는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년은 이렇게 외롭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70세 이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준비 부족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70세 이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 준비해야 할 첫 번째는 배우자가 아닌 나만의 친구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배우자 외에 진심으로 이야기 나눌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이 나빠지면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실 계획입니까? 많은 분들이 평생 배우자에게만 의지하며 살다가 홀로 남겨지는 순간 극심한 외로움에 빠집니다. 이것은 준비되지 않은 노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배우자를 잃은 노인 중 75%가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친구 관계가 거의 없어서 고립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평생 배우자 중심으로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면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배우자 사별 후 1년 이내에 사망하는 노인의 비율이 평균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는 젊었을 때 사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태도와 꾸준한 노력입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활용하십시오. 처음 가는 것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우십니까?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서 나가야 합니다. 경로당에 나가면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함께 운동하고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서도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래 교실, 서예 교실, 댄스 교실 등 관심 있는 분야의 강좌에 등록하십시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는 대화 주제도 풍부하고 금방 친해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기적으로 만나다 보면 어느새 소중한 친구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73세 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 할아버지는 평생 아내와 함께 다니시며 부부 중심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친구들보다는 항상 아내와 함께하는 것을 우선시하셨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 아내가 갑작스럽게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조 할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고
연락할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매일 집에서 TV만 보며 지내다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체중이 10kg 이상 빠졌습니다. 자녀가 걱정되어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녀들의 권유로 조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동네 복지관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 몇 주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점점 사람들과 친해지셨습니다. 노래 교실에 나가시면서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과 이야기하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조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말도 많아지셨으며 우울증 약도 끊으셨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5번이나 복지관에 나가시고 친구들과 등산도 가시고 여행도 다니십니다. 조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아내가 살아계실 때 친구를 미리 만들어 놓았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를 하거나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하면서 같은 봉사자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다 보면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종교 활동도 좋은 선택입니다. 교회, 절, 성당 등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면 신앙심도 키우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종교 공동체는 서로 돕고 위로하는 문화가 강해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동창회나 향후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오래전 인연을 다시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NS를 배우셔서 온라인으로도 연락을 유지하십시오. 카카오톡만 잘 활용해도 친구들과 자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 경로당에 나가보시거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등록하십시오. 처음은 누구나 어색합니다. 하지만 용기 내서 한 걸음 내딛어야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나만의 친구 네트워크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십시오. 70세 이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 준비해야 할 두 번째는 평생 배울 수 있는 취미와 특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십니까? TV 보는 것 말고 진정으로 즐기는 활동이 있으십니까? 취미가 없는 노년은 지루하고 공허합니다.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으면 하루가 일주일처럼 길게 느껴지고 그 공허함이 외로움으로 변합니다. 반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삶에 활력이 넘치며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조사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규칙적인 취미 활동을 하는 70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4배 이상 높고 우울증 발생률은 60% 이상 낮습니다. 취미 활동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정신 건강을 지키고 외로움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까? 선택지는 무궁무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 들어서도 계속할 수 있고 실력이 쌓일수록 더 재미있어지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몸을 많이 쓰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오래 즐길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음악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즐길 수 있습니다. 하모니카, 우쿨렐레 같은 악기는 배우기 쉽고 휴대하기 편해서 노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노래방에 가서 친구들과 노래 부르는 것도 훌륭한 취미입니다. 음악은 두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풍부하게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그림 그리기나 서예도 좋습니다. 붓을 잡고 집중하는 시간은 명상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실력이 늘면서 작품이 완성되는 즐거움은 큰 성취감을 줍니다. 전시회에 출품하거나 친구들과 작품을 나누는 재미도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나 화초 키우기는 생명을 돌보는 활동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베란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수확한 채소나 아름다운 꽃을 이웃과 나누면서 관계도 돈독해집니다. 실제로 68세 김할머니의 변화를 보면 놀랍습니다. 김할머니는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 집에서 TV만 보며 무기력하게 지내셨습니다. 자녀들이 걱정될 정도로 말수도 줄고 의욕도 없어 보이셨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고 삶의 목표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수채화 물감과 스케치북을 선물했습니다. 어릴 적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것을 기억해서 권해본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셨지만 한번 붓을 잡으니 옛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독학으로 시작하셨는데 점점 빠져드셨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그림을 그리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복지관에서 수채화 강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등록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할머니들을 만나 친구가 되셨습니다. 함께 야외 스케치를 나가고 작품을 품평하며 전시회도 관람했습니다. 1년 후 김할머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말도 많아지셨으며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림이라는 취미가 생기면서 삶의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손주들에게 그림을 그려주시고 친구 생일에 초상화를 선물하시며 복지관 전시회에도 출품하십니다. 김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그림이 인생의 후반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입니다. 사진 촬영도 멋진 취미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고 산책하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담는 재미가 있습니다. SNS에 올리면 사람들과 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나 독서도 훌륭합니다. 자서전을 쓰거나 손주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지적 자극도 받고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요리나 제과도 좋은 선택입니다.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대접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요리 영상도 많아서 배우기 쉽습니다. 등산이나 걷기 같은 운동도 훌륭한 취미입니다.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면 정기적으로 산에 오르면서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만보기를 차고 매일 걷기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바둑이나 장기 같은 두뇌 게임도 추천합니다. 경로당에 가면 바둑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두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친해집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관심 있는 분야의 강좌를 찾아보시고 등록하십시오. 처음부터 잘할 필요 없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즐기는 마음과 꾸준함입니다. 취미가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평생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나만의 특기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십시오. 70세 이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세 번째는 디지털 소통 능력을 익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화 받는 것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를 어려워하며 멀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선택입니다. 요즘 세상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소통 능력이 없으면 자녀, 손주, 친구들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점점 외로워집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70세 이상 노인 중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28%에 불과하며 나머지 72%는 기본 기능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디지털 소외로 인한 고립감이 우울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소통 능력이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의 사회적 연결망. 크기가 3배 이상 차이 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카카오톡만 잘 사용해도 세상이 달라집니다. 자녀들은 바빠서 자주 전화하기 어렵지만
카톡으로는 수시로 안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손주들도 전화보다는 메시지로 소통하는 것을 편하게 느낍니다. 사진을 보내고 받으면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카톡 단체방을 만들면 가족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느껴집니다. 영상통화는 더욱 강력합니다.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면 전화보다 훨씬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나 손주와도 무료로 얼굴 보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명절에 직접 만나지 못해도 영상통화로 함께 식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배우십시오. TV보다 훨씬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건강정보, 요리 레시피, 운동 영상, 옛날 노래, 드라마까지 모든 것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관심사에 맞는 채널을 구독하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실제로 76세 박할아버지의 변화는 놀랍습니다. 박할아버지는 평생 아날로그 방식으로 사셨고 스마트폰을 무척 어려워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사준 스마트폰도 전화 받는 용도로만 쓰셨습니다. 자녀들은 바빠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하는 것이 전부였고 손주들은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점점 외로워지셨고 자녀들과 소원해진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무료 스마트폰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등록하셨습니다. 처음 몇 주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으셨지만 선생님과 동료 수강생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배워나가셨습니다. 카카오톡 사용법을 익히고 나서 가족 단체방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매일 연습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방에 인사를 올리고 산책하면서 찍은 사진을 공유하셨습니다. 자녀들도 박할아버지의 메시지에 답장하고 이모티콘을 보내며 활발하게 소통했습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카톡을 하시니 재미있어 하며 자주 연락했습니다. 영상통화도 배우셔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손주들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십니다. 미국에 사는 큰아들과도 시차를 맞춰 영상통화를 하시는데 손주가 학교 숙제하는 모습도 보고 함께 저녁 식사하는 것처럼 대화하십니다. 박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스마트폰 배운 것이 인생 후반기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고 매일 가족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십니다. 네이버나 구글 검색도 활용하십시오.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 날씨, 뉴스, 맛집 정보까지 모든 것을 손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 앱을 배우면 길 찾기도 쉽고 대중교통 이용도 편해집니다. 온라인 쇼핑도 도전해 보십시오. 무거운 물건을 직접 들고 다니지 않아도 집까지 배송됩니다. 시장보다 저렴한 경우도 많고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은행 앱을 사용하면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송금하고 잔액 확인할 수 있습니다. SNS도 시작해 보십시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옛 친구들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여행 사진이나 일상을 공유하면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도 온라인에 많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누구나 서툽니다.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무료 교육을 많이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탁해서 천천히 배우십시오. 손주들에게 가르쳐달라고 하면 좋아하며 알려줍니다. 함께 배우는 과정 자체가 소통이 됩니다. 디지털 세상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90세 할머니도 유튜버가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꺼내서 카카오톡 연습부터 시작하십시오. 디지털 소통 능력은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70세 이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 준비해야 할 네 번째는 봉사활동이나 사회 참여를 통해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쓸모없어졌다고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무용감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무력감이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누군가를 돕고 사회에 기여하면 내가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자원봉사센터의 통계를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70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5배 이상 높고 자존감 수치도 2배 이상 높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의 83%가 봉사를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고 답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행위가 결국 자신을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 고민되십니까? 선택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복지관에서 급식 배식 봉사를 하거나 독거노인 말벗이 되어주거나 어린이집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도 훌륭한 봉사입니다. 급식 봉사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복지관이나 무료 급식소에 가서 음식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과도 친해지고 식사를 받는 어르신들에게 감사 인사를 들으면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독거노인 말벗 봉사도 의미 있습니다. 나보다 더 외로운 어르신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안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도 좋지만 본인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더 외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을 위로하면서 본인도 위로받습니다. 실제로 71세 윤 할머니의 변화는 감동적입니다. 윤 할머니는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자녀들은 외국에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날 수 없었고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매일 남편 생각만 하며 눈물 흘리고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우울증은 나아지지 않았고 심지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어린이집 봉사를 권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목사님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나가셨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함께 놀아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첫날 아이들을 만났을 때 윤 할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고 손을 잡고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주니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고 이야기가 끝나면 박수를 쳤습니다. 윤 할머니는 그날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3번씩 어린이집에 나가셨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할머니도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삶의 낙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선물로 받고 꼭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들이 윤 할머니를 치유했습니다. 1년 후 윤 할머니는 우울증 약을 완전히 끊으셨고 표정도 밝아지셨습니다. 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아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삶의 이유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봉사활동이 우울증을 이기고 다시 살아갈 힘을 준 것입니다. 환경 정화 활동도 좋습니다. 동네 공원이나 하천을 청소하는 봉사에 참여하면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은 덤입니다. 도서관 봉사도 추천합니다. 책 정리, 대출 도움, 책 읽어주기 등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재능 기부도 멋진 선택입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시면 요리 교실을 열고, 악기를 다루시면 연주를 가르치고, 바느질을 잘하시면 옷수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특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멘토링 봉사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조언하고 격려하는 역할입니다. 젊은이들이 어르신의 경험담을 듣고 감사해야 하는 모습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교통안전 봉사나 학교 앞 녹색 어머니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이들이 인사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하루가 즐겁습니다. 지금 당장 가까운 자원봉사센터에 연락하십시오. 본인에게 맞는 봉사활동을 찾아보십시오. 누군가를 돕는 것은 결국 나를 돕는 일입니다. 봉사를 통해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외로움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은 70년을 살면서 뭘 얻었습니까? 남들 눈치 보느라 행복했습니까? 70년 동안 착하게 살았는데 남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체면 지킨다고 하고 싶은 것도 못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었습니다. 창피하다고 입고 싶은 것도 못 입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을 살았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남 눈치 보며 사는 건 바보짓이라는 걸 말입니다. 70이 넘으면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마저 남 눈치 보며 살 겁니까?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대로 사십시오. 남 눈치 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 70부터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먼저 좋아요 눌러주세요. 70부터는 싫은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고 계십니까? 불편한 친척, 자랑만 하는 친구, 무시하는 동창, 이런 사람들과 의무적으로 어울리십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70이 넘으면 싫은 사람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평생 참았습니다. 어른이니까 예의상, 체면상, 이런 이유로 싫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웃으며 견뎠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였습니다. 집에 오면 피곤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남 눈치 봤기 때문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조모 씨, 72세 어르신의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조 씨는 평생 의무적인 만남을 지켰습니다. 싫은 친척 모임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자랑만 하는 동창회도 참석했습니다. 무시하는 친구도 만났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70세 생일날 조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이 있나, 내가 아파도 찾아올 사람이 있나 생각해보니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거칠애였습니다. 의무였습니다. 진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조 씨는 결심했습니다. 70부터는 싫은 사람 안 만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친척 모임 초대가 왔습니다. 조 씨는 거절했습니다. 바쁘다고, 몸이 안 좋다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기 싫다고, 앞으로 안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발끈했습니다. 무례하다고, 버릇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조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동창회도 그만두었습니다. 30년 다닌 동창회였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였습니다. 자랑 듣기 싫었습니다. 비교당하기 싫었습니다. 조 씨는 탈퇴했습니다. 동창들이 섭섭하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 씨는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납니다. 편한 친구 서너 명, 이 사람들과만 어울립니다.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만남이 즐겁습니다. 집에 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조 씨는 말합니다. 70이 넘으면 싫은 사람 만나지 말라고, 시간 아깝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십니까? 만나고 나면 피곤합니까?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만 만나십시오. 의무감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거절하십시오.
가기 싫은 모임은 거절하십시오. 핑계 대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가기 싫다고, 불편하다고 말하십시오. 상대가 화내도 괜찮습니다. 친척 모임 나가지 마십시오. 의무적인 친척 모임 필요 없습니다. 진짜 친한 친척만 만나십시오. 피 한 방울 섞였다고 평생 의무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동창회 그만두십시오. 자랑만 하고 비교만 하는 동창회 필요 없습니다. 진짜 친구는 동창회밖에 있습니다. 동창이라고 다 친구는 아닙니다. 무시하는 친구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을 무시하는 친구 왜 만납니까? 그런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연락 끊으십시오. 불편한 사람 피하십시오.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 있습니까? 피하십시오. 같은 경로당 다니면 시간 바꾸십시오. 같은 복지관 다니면 다른 프로그램 선택하십시오. 나쁜 사람으로 보여도 괜찮습니다. 싫은 사람 안 만난다고 나쁜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한 사람입니다. 착한 척하는 게 더 나쁩니다. 남은 시간 아까워하십시오. 70이 넘으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싫은 사람에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좋아하는 사람과 보내십시오.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십시오. 편한 사람, 웃게 만드는 사람, 위로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십시오.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70부터는 선택하십시오. 누구를 만날지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의무도 없고 강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싫은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70부터는 하기 싫은 일 거절하십시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안 하고 싶은 일을 억지로 하십니까? 자녀 부탁이라고, 친구 부탁이라고, 거절 못하고 다 들어주십니까? 70이 넘으면 그만하십시오. 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십시오.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부탁받으면 거절 못했습니다. 손주 돌봐달라면 돌봤습니다. 친구가 일 도와달라면 도왔습니다. 동네 일 맡아달라면 맡았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피곤했습니다. 울산 중구에 사시는 김모 씨, 73세 어르신의 반전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딸이 손주 봐달라고 하면 봤습니다. 일주일에 닷새를 손주 돌봤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친구가 이사 도와달라고 하면 도왔습니다. 아픈 몸 이끌고 나갔습니다. 경로당에서 총무 맡아달라고 하면 맡았습니다. 귀찮았지만 거절 못했습니다. 김 씨는 항상 바빴습니다. 자기 시간이 없었습니다. 70세 되던 해, 김 씨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쉬어야 한다고, 무리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씨는 병실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사나, 남 부탁 들어주느라 내 건강 망쳤구나 깨달았습니다. 퇴원 후 김 씨는 달라졌습니다. 딸이 손주 봐달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거절했습니다. 이제 못 봐준다고, 나도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놀랐습니다. 섭섭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단호했습니다. 친구가 또 부탁했습니다. 김 씨는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기 싫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서운해했습니다. 김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경로당 총무도 그만뒀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김 씨는 자기 시간을 즐깁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손주 보고 싶을 때만 봅니다. 친구 돕고 싶을 때만 돕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70이 넘으면 하기 싫은 일 거절하라고. 그게 자기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부탁을 다 들어주십니까?
거절 못하고 억지로 하십니까? 나중에 후회하십니까? 70이 넘으면 거절하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십시오. 손주 돌보기 거절하십시오. 자녀가 부탁해도 안 된다고 말하십시오. 여러분도 쉴 권리가 있습니다. 손주 키우는 건 부모 책임입니다. 조부모 의무가 아닙니다. 집안일 도와달라는 것도 거절하십시오. 자녀 집 청소해주고 밑반찬 해주고 이런 거 그만하십시오. 70이 넘어서까지 자녀 뒷바라지 할 필요 없습니다. 돈 빌려달라는 것도 거절하십시오. 친구든 친척이든 거절하십시오. 70이 넘으면 돈 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여러분이 쓰십시오. 경조사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안 친한 사람 경조사 가지 마십시오. 의무감으로 가지 마십시오. 정말 축하하고 위로하고 싶은 사람만 가십시오. 봉사활동 그만두십시오. 의무적으로 하는 봉사 그만두십시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봉사는 자발적인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건 봉사가 아닙니다. 모임 간사하지 마십시오. 귀찮은 일 떠맡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70이 넘어서까지 꾸준히 할 필요 없습니다. 착한 사람 그만하십시오. 착한 사람은 이용당합니다. 부탁하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가끔은 나쁜 사람이 되십시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섭섭해하면 어떻습니까? 거절했다고 섭섭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두십시오. 진짜 친구는 이해합니다. 서운해하는 사람은 원래 이용만 하려던 사람입니다. 노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거절이 어려우면 연습하십시오. 거울 보고 안 된다고 말해보십시오. 익숙해지면 실제로도 할 수 있습니다. 70부터는 선택하십시오. 하고 싶은 일만 하십시오. 하기 싫으면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입니다. 남 위해 희생하지 마십시오. 하기 싫은 일 거절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70부터는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을 참고 계십니까? 불편해도 침묵하십니까? 화나도 참으십니까? 70이 넘으면 그만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참다가 죽지 마십시오. 평생 참았습니다. 기분 나빠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화나도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속으로만 사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싸우기 싫었습니다. 관계 깨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속은 썩었습니다. 포항 남구에 사시는 박모 씨, 71세 어르신의 시원한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생 말을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무례해도 참았습니다. 친구가 무시해도 참았습니다. 이웃이 피해줘도 참았습니다. 착한 시어머니, 착한 친구, 착한 이웃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69세 되던 해, 박 씨는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쌓인 화가 병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참고 사는 게 미덕이 아니라 독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수술 후 박 씨는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또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박 씨는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다고, 앞으로 조심하라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놀랐습니다. 박 씨는 후련했습니다. 친구가 자기 자랑만 했습니다. 박 씨는 말했습니다. 자랑 듣기 싫다고, 내 이야기도 좀 들으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친구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 기분이 우선입니다. 이웃이 또 피해를 줬습니다. 밤늦게 시끄럽게 굴었습니다. 박 씨는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웃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시원했습니다. 지금 박 씨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참지 않습니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화나면 화난다고 말합니다. 관계가 깨지면 어떻습니까?
박 씨는 말합니다. 70이 넘으면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참다가 병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을 참으십니까? 속으로만 사귀십니까?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70이 넘으면 참지 마십시오. 말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자녀에게도 하고 싶은 말 하십시오. 섭섭한 거 있으면 말하십시오. 화나는 거 있으면 표현하십시오. 부모 자식 사이에 무슨 참을 게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말하십시오. 무례하면 무례하다고 말하십시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말하십시오. 참으면 관계만 나빠집니다. 말해야 고쳐집니다. 친구에게도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자랑 듣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십시오. 무시당하면 화낸다고 말하십시오. 진짜 친구는 이해합니다. 화내는 친구는 원래 친구 아닙니다. 이웃에게도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피해주면 항의하십시오. 소음, 주차, 쓰레기, 불편한 거 참지 마십시오. 말해야 해결됩니다. 경로당에서도 말하십시오. 불공평한 거 있으면 지적하십시오. 잘못된 거 있으면 말하십시오. 나이 많다고 무조건 따를 필요 없습니다. 욕먹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말 했다고 욕먹습니까? 그냥 두십시오. 여러분 건강이 남의 평가보다 중요합니다. 관계 깨져도 괜찮습니다. 말한다고 깨지는 관계는 원래 약한 관계입니다. 진짜 관계는 솔직해야 오래갑니다. 표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말해보십시오. 오늘 날씨 덥다. 이 음식 맛없다. 이런 것부터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익숙해지면 큰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마십시오. 기쁘면 기쁘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화나면 화난다고 표현하십시오. 감정을 억누르면 병이 됩니다. 70부터는 솔직하게 사십시오.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참고 사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표현하는 게 건강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십시오. 70부터는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게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자식이 챙겨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효도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늙으면 자식이 돌봐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깨어나십시오. 자식은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자식 교육비 됐습니다. 입고 싶은 옷도 못 입고 자식 결혼 비용 됐습니다. 자식만 보고 살았습니다. 늙으면 자식이 보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수원 장안구에 사시는 이모 씨, 74세 어르신의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대학까지 다 보냈습니다. 결혼 비용도 다 됐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챙겼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씨는 자식들이 자기를 돌봐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늙으면 효도받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가자 현실이 보였습니다. 자식들은 바빴습니다. 연락도 뜸했습니다. 생일에도 안 왔습니다. 아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서운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매정할 수 있느냐고 울며 소리쳤습니다. 자식들은 변명만 했습니다.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미안하다고만 말했습니다. 이 씨는 우울해졌습니다. 자식 원망하며 매일 울었습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살맛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자식 때문에 스스로를 망가뜨렸습니다. 72세 되던 해 친구가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자식은 자식 인생 사는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씨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들 인생은 자식들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 생각할 시간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씨는 행복합니다. 자식들이 연락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오면 반갑고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서운할 일이 없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70이 넘으면 자식 버리고 살라고. 그게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자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십니까? 전화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십니까? 그 기다림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식은 감사 보너스입니다. 와주면 고맙고 안 와도 섭섭하지 않은 존재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독립하십시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식 없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베풀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주십시오. 용돈도 그만, 집안일 도와주기도 그만, 손주 봐주기도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시간과 돈은 여러분을 위해 쓰십시오. 자식 대신 친구를 만드십시오. 자식보다 친구가 더 가깝습니다.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건 자식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친구에게 투자하십시오. 자식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식 잘 됐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식과 여러분은 별개입니다. 자식 업적으로 자기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자식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잘못되어도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책임지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과 거리를 두십시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지내십시오. 서로의 삶을 존중하십시오. 간섭하지 말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 없이 사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식 생각 안 하고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자식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버리는 순간 인생이 자유로워집니다. 서운함도 없고 섭섭함도 없고 화도 없습니다. 70부터는 자식 없이 사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70부터는 돈 쓰는 것에 최소한의 미안함도 느끼지 마십시오. 이게 5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돈 쓸 때마다 죄책감 느끼십니까? 자식 생각나십니까? 아깝다는 생각 드십니까? 70이 넘으면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돈입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평생 돈을 아꼈습니다. 자식 주려고 모았습니다. 나중을 위해 아꼈습니다. 여행 가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좋은 옷 입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돈 쓰는 게 죄악처럼 느껴졌습니다. 청주 서원구에 사시는 최모 씨, 73세 어르신의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돈 쓰는 걸 최대한 아꼈습니다. 은행 통장에는 1억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집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쓰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제주도 여행 가자고 했습니다. 최 씨는 거절했습니다. 돈 아깝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최 씨는 사양했습니다. 집에서 먹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새 옷 사자는 자녀 말도 거절했습니다. 입을 옷 많다고 말했습니다. 70세 되던 해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는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습니다. 좋은 옷도 입었습니다. 후회 없이 살다 갔습니다. 최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친구는 돈 없이도 행복했는데 자기는 돈이 있어도 불행했습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있어도 써본 적 없었습니다. 이러다 친구처럼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 돈은 누가 쓰나 생각하니 허무했습니다. 최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돈 쓰며 살기로 했습니다.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좋은 호텔에 묵고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최 씨는 옷도 샀습니다. 비싼 옷을 샀습니다. 멋진 옷을 입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외식도 자주 했습니다. 친구들과 좋은 식당에 갔습니다. 돈 아깝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지금 최 씨는 마음껏 돈을 씁니다.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여행도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습니다. 통장 잔액은 줄었지만 행복은 늘었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70이 넘으면 돈 펑펑 쓰라고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 쓸 때마다 죄책감 느끼십니까? 자식 생각나서 못 쓰십니까? 아까워서 참으십니까? 70이 넘으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입니다. 자식 주려고 아끼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스스로 벌어서 삽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잘 삽니다. 오히려 부모가 행복하게 쓰는 게 자식도 좋아합니다. 나중을 위해 아끼지 마십시오. 나중이 언제입니까? 80세입니까? 90세입니까? 그때 쓸 체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쓰십시오. 건강할 때 쓰십시오. 여행 가십시오. 가고 싶은 곳 다 가보십시오. 돈 아깝다고요? 아닙니다. 추억은 돈 주고도 못 삽니다. 여행의 기억이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맛있는 거 드십시오. 비싼 식당도 가보십시오. 한우도 먹고 회도 먹고 좋은 음식 다 드십시오. 몸이 받아줄 때 먹어야 합니다. 좋은 옷 입으십시오. 비싼 옷 사십시오. 멋지게 꾸미십시오. 70이 넘었어도 멋지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돈 아까워서 낡은 옷만 입지 마십시오. 집도 편한 곳으로 옮기십시오.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가십시오. 병원 가까운 곳으로 가십시오. 돈 아까워서 불편한 집에서 살지 마십시오.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좋은 병원 가십시오. 비싼 약이라도 먹어야 하면 드십시오. 건강검진 꼼꼼히 받으십시오. 돈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에 투자하십시오. 악기 배우고 싶으면 악기 사십시오. 골프 치고 싶으면 치십시오. 돈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죄책감 버리십시오. 돈 쓴다고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번 돈입니다. 여러분이 모은 돈입니다. 여러분이 쓸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돈 쓴다고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행복한 게 더 좋습니다. 돈 아끼다 불행한 부모보다 돈 쓰며 행복한 부모가 낫습니다. 70부터는 펑펑 쓰십시오. 아깝지 않습니다. 미안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입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돈 쓰며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게 진짜 돈을 잘 쓰는 겁니다.